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상반기 수입차 업계 한국시장 판매 실적은 작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내수 판매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의 수입차 관세 폭탄 예고에 노조의 파업 움직임까지 자동차 업계의 앞날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수입차 브랜드의 국내 판매량은 14만여 대, 지난해보다 18% 넘게 늘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날개도 친 듯 팔리고 있는 데다 디젤 게이트 이후 2년여 만에 판매 재개한 아우디와 폭스바겐까지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일산 차량의 판매 호조 속에 국내 수입차 점유율은 어느덧 15%를 넘었습니다. 수입차가 승승장구하면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상반기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9% 감소했는데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업체의 합산 판매량은 수입차에 추월당했습니다. 적지 않은 차량을 출시했지만 기대했던 신차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웠고 수입차들의 공세도 워낙 거셌던 탓입니다. 수입차 업계는 하반기에도 자신들의 대표 차량을 앞다퉈 선보일 예정이라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밖으로 눈을 돌려봐도 상황은 암울합니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최대 25% 수입차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대미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통상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해야 되고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국내 업체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 예고로 생산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완성차 업계의 전망이 어둡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업종의 3분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체감 경기 전망 역시 가라앉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3분기 제조업체 경기 전망 지수는 87로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 97까지 반등했던 상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조선 분야는 67에 머물렀고 미국의 관세 인상에 직면한 자동차 부품은 75에 그쳤습니다. 자동차 등 수요 산업 불황에 각국의 수입 규제의 움직임이 겹친 철강 역시 84를 기록하며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5달 내리 2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 6천 명으로 작년 6월보다 10만 6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20만 명 이하를 기록한 뒤 가장 긴 고용 부진입니다. 실업률은 3.7%로 작년 6월보다 0.1% 낮아졌지만 실업자 수는 103만 4천 명으로 6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5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5월보다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힌드라 회장은 잘 풀어가겠다고 답했는데요. 뉴델리에서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함께 한인도 CEO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 기념사진 촬영을 마친 문 대통령은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해고자 복직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마힌드라 회장은 현장 경영진이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힌드라 회장이 쌍용차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노조의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3, 4년 내 1조 3천억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행사에는 국내 대기업과 인도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투자할 적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한국 정부도 힘껏 돕겠습니다. 이번 인도 방문은 G2의 무역 갈등 속에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양국 정상이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델리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한국과 인도가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결과인데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뉴델리에서 고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인도의 신동방 정책에 접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지금이야말로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화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적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사람, 번영, 평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양국 국민의 교류를 활성화해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나가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활용해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와 남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인도가 변함없이 보내준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자 협의체에서의 공조를 강화키로 약속했습니다. 모디 총리님과 나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과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양국 관계의 미래상을 담은 한인도 비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인도 비전 성명엔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국방과 방산 협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도가 미래를 향한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과 인도의 관계 발전을 촉진할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뉴델리에서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시세를 정확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현실화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 선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70%,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집값이 더 비싼 강남의 현실화율이 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5,600만 원으로 현실화율이 50%인 단독주택이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70%로 올리면 공시가격은 13억 3,84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보유세가 291만 원에서 내년엔 437만 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150%까지 오릅니다. 혁신위원회 안에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인상 시기와 비율 등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과 엘리엇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해법을 묻는 특별 대담이 열렸습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외국 투기 자본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대담에 참여한 장하중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장기 주주에게 가중 의결권을 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투기 자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 촉진 차원에서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가진 대규모 투자자들이 주요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돈 많은 나라에서 마음 먹고 들어오면 결국 이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따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성을 가진 투자자들이 더 국민경제적인 시각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반면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기업 지분율을 활용해 경영에 개입하는 건 연금 운용의 기본 철학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장 교수는 평가를 보류하면서도 다음 학기 정도 봐야 학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반면에 신 교수는 낙제점을 줬습니다. F학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생산을 북돋았다기보다는 생산을 더 어렵게 만든 일들이 훨씬 더 많았고,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큰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그 분배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혁신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첨단 산업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는데요. 무역전쟁, 고용부진 등의 이유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경기 하방 요인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0.5%포인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겁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 뒤 8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것은 고용 부진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올릴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는 침체 직전까지 왔고 소비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내수 불황의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신흥국의 금융불안 확산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같은 날 발표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한은이 대내외적 불확실성, 고용 등 경기 하강 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4월 전망에선 고용 부진이나 이제 무역 분쟁 같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하방 리스크로 크게 이제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을 좀 반영을 한다면 한 0.1%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하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면 그만큼 경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역시 추석을 지난 10월에나 고려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경제 성장률 3.0% 연속 달성이라는 목표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우려한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기고 중국이 맞받아쳤습니다.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는 무역 전쟁,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장이 미칠지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기이어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작해서 트럼프 리스크라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독일 총리실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오른쪽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팔짱을 낀 채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정상 사이에 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표정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당시 이 사진이 나오고 나서 파장이 컸잖아요. 갈등과 논란이 많았던 G7 회의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회의가 끝난 뒤 G7은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을 배격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면서 성명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는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칼을 빼들며 미국발 무역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미국은 6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도 2주 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응수해서 대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네, 미국, 중국 둘 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이번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규모를 최대 5천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 규모가 5,055억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보다 수입 규모가 작은 중국은 대신 안전 점검 등을 명분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각종 허가를 미루는 식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목리를 부릴 수도 있는데요. 사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게 했던 것처럼 당 조직이나 관영 언론을 통원해 중국인들의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미국 관광을 금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무역 전쟁이 일어난 이유 뭔가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건데요. 물론 중국에도 원인은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기술을 취득하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며 이에 대한 갈등이 심화된 거죠. 문제는 서로를 비난만 하는 두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스트롱맨인데다가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싸움이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제는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슈퍼파워의 기싸움으로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중 양국이 무역 전쟁에 사활을 건다고 상정하면 그 피해는 말 그대로 엄청납니다. 국제신용평가 회사 피치는 무역 전쟁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최대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교역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는 연간 전 세계 교역량의 10%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세계적 석학인 포렌시스 후쿠야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는 일본 니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제2의 대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10개국을 선정했는데요. 10위부터 보자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대만, 또 룩셈부르크 순이었습니다. 미국, 중국과 양측과 활발한 교역을 하면서 동시에 GDP 가운데 수출입의 비중이 큰 나라들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측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4월 한국무역협회가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입을 피해는 1억 9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무역 전쟁으로 중국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 한국은 이보다 더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극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무역 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지금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무역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수출 정책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발빠른 대응과 여기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과 정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무역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 무역 전쟁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기업과 정부가 그에 알맞는 정책을 펼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